전근대사 부분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스토리텔링이라고 해서 흐름을 좀 이렇게 길게 이렇게 가져가도 그렇게 크게 문제를 푸는데 지장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근현대사 같은 경우는 좀 세밀하게 이렇게 시대가 좀 이렇게 얇게 슬라이스가 쳐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또 필요에 따라서는 연도수를 좀 외우셔야 되고 뭐 뒤에 특히 근대 문물 수용 부분에서는 뭐 기차가 언제부터 다녔는지, 그다음에 신문이 한성순보가 언제 발간돼서 언제 폐간됐는지, 뭐 한성주보가 언제 발간돼서 언제 폐간됐는지, 이런 좀 지엽적인 사실을 최근에 묻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우리 수험생들이 좀 면밀하게 쉽게 얘기하면 좀 세밀하게 좀 보셔야 되는 단원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언급드리지만 이 근현대사 파트는 전근대사, 조선 후기사까지와는 좀 공부하는 방법이 사뭇 다르다. 그리고 이 학습 패턴을 제가 지금 수업을 하는 대로 아주 자세하게 따라와 주셔야 시험 문제를 풀 때 당황하지 않고 풀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대라고 명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4개의 기둥이 받쳐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근대라는 지붕이 있다라고 보시고 이 근대라는 지붕에 4개의 기둥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자, 기둥을 4개가 있다라고 한번 보시면 됩니다. 이 근대라는 기둥이 이렇게 4개가 필요하다. 자, 그러면 일단 이 근대라는 기둥을 우리가 이제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정치적으로 보았을 때 이 근대라는 시기는 민주주의라는 것이 나타나야 돼요. 이 민주주의 정치 형태가 나타나줘야 우리가 근대라고 합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좀 서양사적인 접근 방법인데 이걸 좀 한국사에 도용해서 우리가 전개를 좀 시켜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민주주의적인 정치 형태라고 하는 것은 구체화시켜 보면 어떤 정치 형태가 나타나야 되냐면 군주제가 깨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절대 군주제라고 하는 조선 시대까지 이 끌어왔던 그 정치 패러다임이 깨져버려야 되는데, 그게 이제 입헌군주정이라고 하는 정치 형태가 하나 있습니다. 입헌군주정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민주공화정이 나타나거나 이렇게 2개의 정치 형태가 실제로 나타났을 때 정치적 근대화가 이룩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 수험생들이 입헌군주정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잘 모르는 수험생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 민주공화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 형태가 민주공화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없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국왕을 놓고 판단하시면 돼요. 왕이 없다 이러면 공화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걸 이제 영어로는 리퍼블릭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정부를 국민이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도 국민이 세우고 대표자도 국민이 선출하고 그다음에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도 국민이 선출하고 뭐 이런 형태를 우리가 민주공화정이라고 하는데, 입헌군주정은 이게 군주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군주를 좀 가운데다 놓고 보시면 되는데, 군주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보시면 되면 통치하지는 않아요. 이 군주가 통치하지는 않고 그냥 군림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존재만 하고 있는 거죠. 통치하지 않고 군림만 한다. 그래서 지금 세계에서도 지금 현재까지도 입헌군주정의 형태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 몇 군데 있죠. 뭐 영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스페인도 그렇고 뭐 이런 나라들은 국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국왕이 실질적인 어떤 정치적으로 통치권은 갖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이 근대사가 전개된다. 우리 이게 이제 지금 제목 큰 목자가 근대사회의 전개거든요. 그러면 결국 우리나라가 이 정치적 근대화를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 그렇죠. 이게 이제 근대사회의 전개를 우리가 공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볼 것 같으면 이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줘야 돼요. 자본주의. 근데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좀 자본의 확대 재생산이 잘 이루어지면 자본주의인데, 이게 이제 상업, 공업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 그러니까 농업 중심의 산업 구조에서 수공업, 공업, 그다음에 상업, 이런 2, 3차 산업의 어떤 산업 구조로 발전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본주의가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볼 것 같으면
이게 이제 중요한데요. 봉건 제도가 깨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봉건성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좀 사고를 해야 되는데, 원래 봉건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서양사에서 이 중세 유럽을 이끌었던 그런 어떤 시스템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 한국사에서의 봉건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신분제도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신분제도가 깨져야 되거든요. 그럼 신분제도가 깨지는 사회는 당연히 평등주의가 확산되어 있는 사회,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 볼 것 같으면, 이 문화적으로는 우리 이제 조선왕조를 이끌어왔던 그런 이제 사상, 그 다음에 어떤 생활 양식, 이런 것들을 지배해왔던 것이 성리학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근대 사회가 되려면 이런 이제 좀 비과학적인, 비이성적인, 뭐 성리학을 좀 비이성적이다 이러면 좀 그런데요. 하여튼 비과학적인, 성리학적인 문화 패턴이 깨져버려야 돼요. 이게 이제 뭐냐면 과학과 이성을 바탕으로 한 합리주의 문화가 나타날 때 우리가 이것을 근대가 왔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문화에서의 합리성은 여러분들이 이제 윤리나, 우리 고등학교 때 윤리나 이런 거 배우셨을 때는 이성으로 바꿔도 되는데, 우리 국사에서의, 근대사에서의 문화의 합리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과학 우선주의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결국 정리를 해보면, 이게 이제 제가 그림을 너무 못 그려서 참 죄송합니다. 이거 보고 또 뭐야 막 이러시면 안 되는데, 하여튼 이제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조선입니다. 이게 조선이 이렇게 이제 이쪽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뭐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냐면 이제 근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 해커스 교재에선 근대 사회의 전개다,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향해서 달려간다는 게 결국 이제 이거를 향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대사 공부할 때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인물이 나왔을 때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단체나 인물은 잘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 평등주의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단체나 인물들은 잘 기억을 해 놓으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 서양의 과학을 받아들이자, 뭐 이런 것들도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이다, 이렇게 머릿속에 인지를 하신 상태에서 근대사가 좀 출발이 되어야 될 듯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근대사회로 가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 근대사회로 가는 데 있어서 이 넘어야 될 벽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게 잘 이제 넘기 어려운 벽이 두 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물론 이제 다 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정치 형태도 군주제 체제였고 자본주의 체제도 아니었고, 그다음에 봉건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다음에 성리학이 지배적 구조를 갖고 있는 문화 패턴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다 뛰어넘기 어렵지만, 중요한 거는 두 가지 정도를 좀 정리를 좀 해놓으셔야 돼요. 이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 근대다라고 하려면 기본적으로 신분제도가 깨져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봉건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조선 왕조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이 봉건성, 이게 이제 큰 허들입니다. 이걸 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넘든지 아니면 깨부시든지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데, 이게 이제 외세의 침략이에요. 이제 이 부분을 조금 근대 시작하기 전에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우리 수험생들을 어렵게 만듭니다. 이 외세 침략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때 이제 19세기 중반 후반부터 19세기 중후반, 특히 뭐 서구에서는 이제 19세기 초엽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19세기 중후반에 제국주의 시대가 열려요. 세계사에서는. 그러면 이 제국주의 시대라는 게 뭐냐? 말은 되게 어려워요. 뭐 제국주의의 어떤 어원 정리를 하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독점 자본주의와 배타적 민족주의가 결합해서 만들어낸 이데올로기다, 뭐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도 있는데요. 그냥 우리 수험생들이 공부할 때, 한국사 공부할 때 제국주의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식민지로 만들어서 그냥 처먹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뭔가 뭐 경제학적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뭐 원료의 어떤 공급지를 만들고, 그다음에 자국에서 생산됐던 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판매 시장을 개척하고, 뭐 이런 이제 어려운 말들이 나오는데, 국사에서는 사실 이런 용어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산업혁명에 성공했던 서구 유럽 국가들이
아시아나 아프리카 이런 약한 국가들을 식민지로 지배하려고 하고 있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는 이제 식민지 지배하에 놓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세계사적 조류가 있었다. 뭐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시면 되고, 이거를 이제 뛰어넘어야 우리가 이제 자생적인 근대가 되는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깨부셔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성공을 합니다.